급식 경영에서 직무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조리사, 영양사, 제과 제빵도 사실은 식품 가공 영역에 들어와서 다 조리사 영역 속에 포함입니다. 자, 조리사, 영양사 직무가 무엇인지, 그럼 영양사 국가 고시, 국가 시험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2020년 제44회 시험 문제 중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내가 몇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우리 급식 경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래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직무 분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자, 직무, 직위, 그 다음 직무 분석, 이런 용어가 나와요. 다른 거 없고, 자, 직무라고 그러는 거는요, 작업의 내용, 종류, 방법이 유사한 직위들의 집합을 우리가 직무라고 용어를 쓰는데, 잡이라고 해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해야 될 일의 내용, 종류, 방법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하면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이 신입사원에게 무슨 일을 맡길 것이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일, 업무, 이게 직위라고 그래요. 그 직위가 비슷한 종류인 어떤 집합체를 하나에 묶어가지고 직무, 잡이라고 그래요. 그럼 잡을, 직무를 분석을 합니다. 직무 분석을 해서 그 직무가 어떠한 직무인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직무 분석했는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예가 이겁니다. 자, 조리사, 영양사 직무가 어디에, 이건 내가 어디에서 가져왔냐 하면은 출처가 조리 기능사 시험 문제집, 여기에서 가지고 왔는 문제야. 자, 보시면은 이 직무의 근거가 법령이, 무슨 법령이 저 직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지 법령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밑에 보면은 식품위생법의 근거가 저 좌측에 있는 조리사가 담당해야 될 직무는 이런 것이다. 영양사 직무는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조리사가 어떤 직무를 담당하느냐?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그러니까 식재료 전처리부터 조리, 배식 등 과정을, 전 과정을 말한다. 그 다음에 구매식품을 검수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식품위생법에 딱 해야 될 일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식단을 작성합니다. 검식 및 배식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구매식품 검수 및 관리를 합니다. 급식시설의 위생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운영일지도 작성해야 되고요.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 교육을 영양사가 시켜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좀 규모가 큰 데는 다 영양사를 둬야 돼요. 그러면 영양사에 레시피 작성했는, 식단 작성했는 거 주는 거 조리사가 조리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조리하는 그거 책임 못 집니다. 영양사 밑에서 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영양사 직무는 여기 이외에도 국민영양관리법에
영양사 업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식단 작성부터 3, 4, 5, 6, 7은 식품위생법 동일하고요. 1, 2번 보세요. 1, 2번이 영양사가 해야 될 업무가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 그 다음에 식품 영양 정보 제공. 다시 말해서 병원이라든지 뭐 어디든지 영양사가 해야 될 영역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민영양관리법이고 이쪽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까지 영양사는 지금 업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 문제네. 영양사는 영양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누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식품위생법상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뭐 조리사 보수교육은 영양사 보수교육은 그 자체 내에서 시키는 교육 아닙니다. 그냥 외부 기관에 가서 받아야 될 교육입니다. 그 다음 조리사 영양사가 조리사는 보고조리 판매하는 식품 적객 영업자 조리사 채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부분에서는 1회 급식인은 100명 미만의 산업체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규모가 있는 데는 둬야 됩니다. 근데 이때 조리사가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은 조리사 채용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거든. 그 다음 밑에 또 영양사에서도 영양사도 집단급식소 운영자 영양사를 둬야 합니다. 이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영양사가 되려는 자는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 직접 근무를 한다면 두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에도 두지 않아도 돼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영양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조리사 가지고 있으면 그 역할 해버릴 수 있고,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 가지고 있으면 영양사 영역까지 다 커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언급이 안 되는, 이거는 식품위생법이고, 학교급식법이라든지 모든 이런 법령에서 영양사는 국가, 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50명 이상, 지금은 또 학교는 당연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까지가 지금 다 확대가 됐어요. 50명 이상, 1회 급식인은 50명 이상 공공기업체, 아니 사기업체 아니고, 사기업체는 100명이고 나머지는 50명 이상에서는 채용을 강제조항입니다.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좋기는 그래서 조리를 하든 제과제빵을 하든 영양사 면허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전공이 딱 나눠져 버리면 영양전공 이외에는 시험을 못쳐. 이게 참 제일 안타까워. 옛날에 그 분리하기 전에는 우리과 졸업만 했어도 다 그게 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전공 정하는 거는 나중에 1학기 마치기 전에 전공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정할 때 난 저 한번 국가고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 칠 수 있는 그 조건 가지고 하고 나서 하는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매년 보면은 졸업하고 나서도 교수님 방법 없겠습니까? 방법 없지 뭐 다시 재입하게 해라. 그래 또 재입해가지고 심지어 말이에요.
경북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다가 또다시 재입학해가지고 영양사 면허 본다고 그러는 학생, 원래 졸업했는 학생 또 있어요. 영양사 면허 당연히 합격했어요. 그래 뭐 나는 솔직히 여러분 뭐 전공하더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근데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고, 교수님 뭐 다른 방법 없으면 다른 방법 뭐 있노? 다시 입학해야지. 자, 그럼 국가고시가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경 한번 할게요. 어차피 이 부분은 급식 경영 쪽에서도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런 거 아니라 보세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급식소 영양사는 고객으로부터 배식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불평을 들었어요. 그리하여 고객 만족도가 높은 다른 급식소의 서비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경영 기법을 뭐라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뭐 잘하는 어떤 기업체 이런데 뭔가 좀 본받을 게 없겠느냐? 이거야. 벤치마킹이에요. 많이 우리가 듣는 소리죠.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죠. 답이 2번 벤치마킹입니다. 이건 거의 뭐 상식 수준에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또 원래 국가고시 시험 나왔는 문제다 이거. 벌써 맞췄죠, 그죠? 그 다음 대형 단체급식 전문업체에서 조리원의 작업 일정 계획과 급식 생산의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결정하는 관리계층은 어느 계층일까? 최고경영청이냐, 상위경영청이냐, 중간관리청이냐, 하위관리청이냐, TQM 관리청이냐. 하급관리청입니다. 하급관리청. 그 다음 조직화의 원칙 중에 영양사가 식품 창고의 재고관리 업무를 조리사에게 맡김으로써 조리사가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걸 경영에서 무슨 원칙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조리사에게 재고관리 업무를 영양사가 해야 되는 업무를 조리사에게 맡겨줬어요. 그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넘겨줬어요. 권한 위임, 2번 권한 위임 원칙입니다.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동기부여를 시킬 수가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급식소에서 영양사가 식재료명, 재료량, 조리법, 총 생산량, 1인 분량, 배식 방법 등을 기재해서 일관된 품질의 음식을, 그래, 균일한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생산량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표준 레시피입니다. 표준 레시피.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 문제 보세요. 어느 학교 급식 식단이다.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빼고 조리해서 제공해야 하는 메뉴는 무엇이냐? 여기 알러지 정보가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10번입니다. 그럼 10번 들어가 있는 거는 빼고 제공해야 되잖아. 자, 답은 요 10번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이거잖아. 이건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안 맞췄겠나? 어때요? 그냥 점수 주는 거잖아. 그 다음 대학교 급식소 영양사가 메뉴 엔지니어링 기법이라는 이 메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급식 메뉴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햄버거 스테이크가 수익은 높아요. 그런데 판매량이 적었어요. 그럼 이 메뉴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개선 방법은 수익 높은데 판매량이 적다는 건 눈에 잘 띄도록 메뉴 북
설계할 때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죠? 그 다음 아래는 영양사의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이다. 자, 이 어떤 문서인가? 지금 보면 직무명 영양사 자격 요건은 이렇고 필요 지식은 이렇고 굉장히 상세한 내용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갖춰야 될 상세한 내용을 담아있는 이 문서를 직무명세서라고 해요. 직무명세서. 그 다음 인사고과를 하는데요. 인사고과는 그 사람이 일했는 걸 이걸 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뭐 퍼포먼스랄까? 그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이거를 인사고과를 하는데 조리원이 근면성실하면 조리 실력도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오류가 있다. 이 오류가 어떤 오류이냐? 논리 오차냐, 현혹 효과냐, 중심하냐, 상동적 태도냐, 관대와 경향이냐? 자, 답은요, 현혹 효과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설명을 헤일로 효과 혹은 후광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딱 보고 선이 딱 첫째 딱 느끼는 거 있죠. 이 느낌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원이 근면성실해요. 근면성실하다고 해가지고 물론 조리 실력도 좋을 어떤 상관관계는 조금 높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잖아. 아, 저 근면성실해. 조리도 실력도 좋을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현혹 효과. 현혹 효과하고 논리 오차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논리 오차는 글자 그대로 잣대.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수학을 참 잘해요. 그러면은 영어도 잘할 것이다. 수학 잘하는 잣대하고 영어 잘하는 잣대하고 같은 잣대 아니잖아. 맞죠? 그건 논리 오차. 아니,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잣대가 달라. 그걸 논리 오차라고 그러고 현혹 효과, 지금 얘기할 문제는 현혹 효과예요. 후광 효과. 그 다음 대학병원의 영양과에서 조리조와 배선조가 있는데 6개월마다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동일 작업으로 발생되는 불만을 감소시켰습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직무 설계 방법은 뭡니까? 6개월마다 직무를 바꿔줬다. 직무 순환입니다. 문제 쉽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 60점 이상 지금 상태도 못 맞출까? 맞출 수 있잖아. 그래, 나네가 문제 아니다. 그 다음 보세요.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은 어떤 동기부여 이론이냐? 자, 이겁니다. 급식소 영양사가 자신의 직무에 투입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다른 사업장 영양사에 비해 가지고 높다고 인식한 후에 아니야. 다른 사업장 영양사에 그러니까 투입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그러니까 월급이 다른 사업장의 영양사보다 내가 훨씬 높게 받고 있어. 그 말이야. 그럼 이때에 그 영양사가 느끼는 그걸 인식한 후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 직무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 직무를 수행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기부여 이론은 뭐냐? 이 얘기거든요. 자, 답은 얘기하면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저걸 거꾸로 역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저거는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A 급식소의 영양사가 B 급식소의 영양사와 똑같은 직무를 사실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저기는 400만 원을 받고 있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어때요? 일하고 싶겠나? 안 하고 싶겠나?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사람은 공정하게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특별 대우받는 거, 특별 대우받는 사람은 좋지만은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거 진짜 뭐 세상이 와 이래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다 쓰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 게 김영란 법이잖아. 맞죠? 누구나 공정하게 다시 말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100m 출발선은 같아야 되지 않나? 맞죠? 근데 지금까지 과연 그렇게 공정한 사회였느냐? 참 안타깝지, 그죠? 그래서 위정자들은요, 정말로 좀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나서서 정치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말이 있잖아. 그게 뭐고?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 가지고 자기 집도 잘 반듯하게 가정을 꾸려 가지고 그런 게 잘 되고 해서 남을 이렇게 참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 좀 나올까? 자, 그다음 고객의 필요, 욕구, 선호 및 구매 행동을 분석하여 전체 시장을 유사한 고객별로 나누어 마케팅 활동을 한 단계는 무엇이냐? 자, 전체 시장을 유사 고객별로 나눈다. 이걸 시장 세분화라고 쓰는 용어입니다. 세그멘테이션 그래요. 시장 큰 시장을 우리 회사가 다 커버가 되겠느냐?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해. 근데 그거 못 하잖아. 그 능력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어떤 세부 시장을 목표로 만들어서 거기에 에너지를 올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죠? 이걸 시장 세분화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작년에 나온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자, 이 정도로, 이 정도 수준이다.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응? 야, 내가 원래 쳐도 합격되겠다. 그런데, 자, 문제는, 이거는 좀 쉬운 거고. 어때요?